지금 조용히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숨은 한국사. 빈마, 오늘 밤 안으로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1661년 현종 2년 겨울, 한양 옥인동 자수궁. 60세 노후궁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을 이 궁궐에서 살았건만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현종실록 2년 12월 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가를 혁파하라. 단 5글자. 그러나 이 5글자가 수십 명 여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200년 넘게 유지되던 선왕 후궁들의 전용 거처, 군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200년을 이어온 제도가 갑자기 폐지되었을까요? 왕의 여자였던 이들은 왕이 죽은 후 어디로 갔을까요? 화려했던 그녀들에게 왜 비참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조선 500년 동안 166명의 후궁 중 단 7명만이 기억되고 나머지는 역사에서 완전히 잊혀졌을까요? 이 질문들의 답은 우리가 몰랐던 조선 왕실의 어두운 이면에 숨어 있습니다. 자수궁 정문 앞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싸는 한 후궁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한 후 이곳으로 옮겨와 11년을 살았던 세종의 후궁이었습니다. 왕이 살아계실 때는 정일품 빈의 품계를 누리며 비단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궁녀들이 시중을 들었고 환관과 노비들이 배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죽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녀 옆에는 30대의 젊은 후궁도 있었습니다. 1659년 효종이 승하한 지 불과 2년 만에 이곳을 떠나야 하는 효종의 후궁이었습니다. 왕자를 낳지 못했기에 그녀의 처지는 더욱 막막했습니다. 자식이 있는 후궁은 아들이나 딸의 사가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는 후궁들은 궁 밖에 마련된 초라한 사저로 가야 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지원만 받은 채 쓸쓸히 여생을 보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정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후궁들 스스로가 궁궐을 불교 사찰로 만들어버렸고 2차례의 전쟁이 나라를 황폐화시켰으며 성리학의 심화가 여성의 삶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적서 차별이라는 칼날 위에 세워진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166명의 후궁들이 겪은 이야기를 7가지 핵심 장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비극, 권력의 그늘에서 살다간 여인들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450년 3월 30일 세종대왕이 53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32년간 조선을 이끌었던 성군의 죽음 앞에서 궁궐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정비 소헌왕 후 심씨는 이미 1446년 세종 28년에 51세로 먼저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세종에게는 10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영빈 강씨, 정일품 신빈 김씨, 혜빈 양씨, 수건 이씨 등이었습니다. 이 순간 후궁들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실록 32년 3월 조에는 이렇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승하하니 궁중이 애통해하였다. 단 한 줄의 기록 뒤에 숨겨진 후궁들의 운명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궁궐의 분위기를 상상해보면
후궁들이 느꼈을 공포와 불안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죽으면 왕비는 자동으로 대비가 되었습니다. 왕의 적처로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궁들은 달랐습니다. 후궁들의 지위는 그대로 정지되었습니다. 정일품 비는 여전히 정일품 빈이었고 종이품 수기는 여전히 종이품 수기였습니다. 더 이상 승격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는 왕의 총애에 따라 은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음식, 귀한 선물, 더 많은 시녀와 환관의 배속. 하지만 왕이 죽으면 이 모든 특혜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권력에 기대어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의 지위가 타인의 권력에 종속될 때 그 타인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조직에서 특정 상사의 총애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사가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들은 갑자기 고립됩니다. 후궁들의 운명은 바로 이런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자기 자신의 역량과 관계망을 키우지 못하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의존한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의 후궁 중 신빈 김씨는 1406년생으로 1418년 13세의 나이에 입궁했습니다. 원래 내자시의 여종 출신이었던 그녀는 세종의 어머니 원경왕후에게 발탁되어 소헌왕후의 궁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세종의 승은을 입어 1427년 세종 9년 장남 계양군을 출산했고 이어서 평원대군, 한남군, 수충군, 영해군, 담양군까지 6남을 낳았습니다. 1439년 세종 21년 그녀는 정일품 신빈에 책봉되었습니다. 여종 출신에서 정일품 빈까지 오른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스토리였습니다. 세종이 살아있을 때 신빈 김씨는 화려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빈의 품계에 따라 궁녀와 환관, 노비가 배정되었고 의식주가 제공되었습니다. 왕자 6명을 낳았기에 왕의 총애도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1450년 세종이 승하하자 45세였던 신빈 김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2년을 경복궁에서 살았던 그녀는 새로 만들어진 자수궁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6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아들들과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선왕 후궁들이 제가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아들들의 사가에서 사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국가가 마련한 궁가에 다른 후궁들과 함께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신빈 김씨는 자수궁에서 14년을 더 살다가 1464년 10월 13일 5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3세에 입궁해 46년을 궁에서 산 그녀의 무덤은 경기도 화성 남양동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경기도 기념물 제15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6명의 아들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지만 신빈 김씨는 왕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묘에 들어갈 수 없었고 세종과 함께 묻힐 수도 없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묻혔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 특히 왕이라는 권력자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왕자를 낳아도 아무리 높은 품계를 받아도 후궁은 영원히 후궁이었습니다. 왕비가 될 수 없었고 종묘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왕과 합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조직이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에게만 의존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타인의 권력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역량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후궁들이 모여 살았던 군가라는 제도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422년 세종 4년 5월 10일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이 56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태종은 1367년생으로 1400년 11월 28일 즉위해 1418년 9월 9일까지 18년간 재위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두 차례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공신들을 숙청했으며 사병을 혁파한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태종에게는 정비 원경왕 후 민씨 외에 12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의빈권씨, 신빈권씨, 효빈 김씨 등이었습니다. 태종이 승하하자 24세의 세종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태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승하하니 후궁들이 슬피 곡하였다. 부왕의 후궁들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조선 초기에는 선왕 후궁을 위한 명확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태조의 후궁들도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자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왕을 섬겼던 후궁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왕실의 일원으로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친정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일부 후궁들은 친정 가문이 몰락하거나 연줄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세종의 효심에서 조선 최초의 선왕 후궁 전용 거처가 탄생했습니다. 세종은 부왕 태종의 후궁들을 위해 군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의빈궁입니다. 의빈궁이라는 명칭은 태종의 정식 간택 후궁이었던 의빈권씨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종의 후궁들은 의빈궁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품계에 따라 궁녀와 환관, 노비가 배정되었고 의식주가 제공되었습니다. 정일품 비는 가장 높은 대우를 받았고 종이품 수계, 정산품 소용, 종사품 수권 순으로 처우가 달랐습니다. 이것이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선왕 후궁을 위한 군가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 전환기에 약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왕이 바뀌면 전 왕의 후궁들은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세종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한 것입니다. 둘째, 효심이라는 개인적 동기가 제도로 정착된 사례입니다. 세종 개인의 부왕에 대한 효심이 이후 200년 동안 이어질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제도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450년 문종 즉위년 32세에 즉위한 문종은 부왕 세종의 유지를 따랐습니다. 문종은 태조의 7째 아들 무안대군 방번의 사절을 수리해 자수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한양 옥인동에 위치했습니다. 현재의 서울 종로구 옥인동 일대입니다. 세종의 후궁들은 자수궁으로 옮겨갔습니다. 당시 45세였던 신빈 김씨를 비롯해
영빈 강씨, 혜빈 양씨 등이 이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수궁의 운영 방식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제조 때는 별감과 소친시 6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후궁들은 품계에 따라 방을 배정받았고 국가로부터 의식주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았습니다. 각 후궁에게는 품계에 따라 궁녀 26명, 비자 24명이 배속되었습니다. 식사는 하루 3끼가 제공되었고 계절마다 의복이 지급되었습니다. 명절이나 후궁의 생신 때는 특별 음식과 선물이 제공되었습니다. 왕실 행사가 있을 때는 후궁들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는 후궁은 정기적으로 자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견 괜찮아 보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감금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후궁들은 자유롭게 궁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만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가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다른 후궁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자수궁 외에도 여러 궁가가 설치되었습니다. 영수궁, 수성궁, 창수궁, 정천궁, 인수궁 등이었습니다. 인수궁은 특히 후궁들의 질병가로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후궁이 병들면 인수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많은 경우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후궁들이 죽으면 일부 궁가는 폐지되었고 중종 이후에는 자수궁과 인수궁만 유지되었습니다. 자수궁에는 세종의 후궁들뿐 아니라 후대 왕들의 후궁들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성종 때는 패비 윤씨가 지위가 강등되어 잠시 이곳에 거처했고 세조의 후궁 귀인 박씨도 이곳에 살았습니다. 중종 때는 성종의 후궁숙의 홍씨가, 인종대에는 중종의 후궁들이, 명종대에는 인종의 후궁숙의 정씨가 자수궁에 거처했습니다. 여러 시대의 후궁들이 한 공간에 모여 살면서 세대 간 갈등과 품계에 따른 위계 질서가 작동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제도도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들에게는 감금과 다름없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종의 효심은 진정했지만 그 효심이 만든 제도는 후궁들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도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실제 삶을 늘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후궁들이 어떻게 후궁이 되었고 그들의 신분과 대우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궁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간택 후궁과 승은 후궁. 같은 후궁이라는 이름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간택 후궁이었습니다. 왕비나 세자빈처럼 전국에 금올령을 내리고 처녀들을 간택해 빈내를 갖추어 후궁으로 들이는 것입니다. 정조실록 13년과 16년 조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간택을 행하여 홍씨를 후궁으로 들이고 다시 박씨를 후궁으로 들이다. 간택 후궁은 양반 명문가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조의 후궁 원빈 홍씨와 수빈 박씨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 특별히 후궁을 간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1789년 정조 13년 원빈 홍씨를, 1792년 정조 16년 수빈 박씨를 간택했습니다. 수빈 박씨는 1770년생으로 22세에 입궁했습니다. 1790년 정조 14년 무뇨세자를 낳았지만 세자는 5세에 요절했습니다. 그러나 1809년 순조 9년
39세의 나이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훗날 순조가 됩니다. 간택 후궁은 입궁할 때부터 종이품 수계 이상의 품계에 봉작되어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왕비 다음 서열이었고 종친 내연에 참석했으며 왕비 간택 자리에도 참석했습니다. 친정 가문에도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외조부는 관직을 받았고 일가가 출세했습니다. 간택 후궁의 출사는 호산청에서 담당했습니다. 이는 1638년 인조 16년부터 왕비와 후궁에게 엄격한 차등을 두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조선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고 같은 후궁 안에서도 출신에 따른 차별이 극심했습니다. 간택 후궁은 선택받은 후궁으로서 처음부터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조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채와 특채, 본사와 계열사 직원 간의 차별과 유사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입사 경로에 따라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실과 닮아 있습니다. 둘째는 승은 후궁이었습니다. 궁녀로 입궁했다가 왕의 승은을 입어 봉작을 받아 후궁이 된 경우입니다. 한미한 집안의 궁녀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승은, 후궁은 종사품 수건부터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 관례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승은을 입어 후궁 지위에 오른 대표적 인물로는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가 있습니다. 숙빈 최씨는 1670년생으로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무술이는 궁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으로 빨래와 청소를 담당하는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승은을 입어 1694년 숙종 20년 24세에 연인군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영조가 됩니다. 숙빈 최씨는 1701년 숙종 27년 정일품 숙빈에 책봉되었고 1718년 숙종 44년 4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수리에서 정일품 빈까지 올랐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궁중에서 다른 후궁들, 특히 간택 후궁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청것이 감히 빈이라고 무수리 주제에 왕자를 낳았다고 으스대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 연인군이 1724년 영조로 즉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영조는 어머니를 위해 1725년 육상궁을 건립했습니다. 1753년 영조 29년에는 획기적인 궁원제를 도입했습니다. 궁원제는 왕의 생부와 생모의 사당을 궁으로, 무덤을 원으로 올리고 이들에 대한 제사도 국가 제사로 만드는 제도였습니다.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씨의 사당을 육상궁으로 승격시키고 무덤은 소령원으로 올렸습니다. 생모를 왕비로 추존할 수는 없었지만 아들이자 왕의 자격으로 떳떳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조는 재위 기간 중 육상궁을 200여 차례 넘게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도 승은 후궁 출신입니다. 장씨는 중인 출신으로 1686년 숙종 12년 수건에 책봉되었습니다. 1688년 숙종 14년 원자를 낳자 1689년 숙종 15년 왕비로 승격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승은 후궁에서 왕비가 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1694년 숙종 20년 2년 왕후가 복이 되면서 희빈으로 강등되었고 1701년 숙종 27년 사사되었습니다. 후궁에서 왕비가 되었다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고 결국 사약을 받은 비극적 운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살해 이후 숙종은 1701년 법을 만들었습니다. 후궁은 절대 왕비가 될 수 없다. 이후 조선이 망할 때까지 이 법은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신분 차별은 단순히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폭력입니다. 간택 후궁과 승은 후궁은 같은 후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대우와 존중의 수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출신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평생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여전히 학벌, 출신 지역, 부모의 경제력 같은 요소들이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기회를 제한합니다. 역사는 이런 차별이 얼마나 부당하고 비인간적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자수궁 안에서 후궁들이 실제로 어떤 일상을 살았고 어떤 차별을 경험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수궁 안에서 후궁들은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궁녀들이 새수물을 가져왔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는 수라상이 풍성했지만 이제는 소박한 죽과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낮잠을 자거나 다시 바느질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밤이 되면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런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잔인한 차별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종실록과 당시 궁중 기록들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품계가 높은 자는 큰 방을, 낮은 자는 작은 방을 썼다. 자수궁 안에서도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작동했습니다. 정일품 비는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큰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어왔으며 마당도 넓었습니다. 하지만 종사품 수건은 작고 어두운 방을 받았습니다. 품계에 따라 배속되는 궁녀의 수도 달랐습니다. 정일품 비는 6명, 종이품 수기는 4명, 정산품 소용은 3명, 종사품 수건은 2명이었습니다. 식사의 질도 달랐습니다. 같은 자수궁 안에서도 정일품 빈의 상에는 반찬이 더 많았고 질도 좋았습니다. 종사품 수건의 상은 훨씬 검소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권력 구조는 외부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집단 내부에서도 재현됩니다. 후궁들은 모두 왕이 죽은 후 버려진 존재들이었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품계에 따른 차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약자들 사이의 서열 다툼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비극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연대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를 차별하고 배척하는 현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60세 노후궁의 내면을 상상해 봅니다. 40년을 왕을 섬겼건만 이제 군가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구나. 젊었을 때는 왕의 총애를 받아 화려한 생활을 누렸다.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 왕자를 낳아 품께도 올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왕이 돌아가시니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아들은 있지만 함께 살 수 없다. 손주들도 가끔 볼 뿐이다. 이곳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 죽으면 어디에 묻힐까? 왕비가 아니니 왕과 함께 묻힐 수도 없다. 종묘에도 들어갈 수 없다. 내 무덤은 초라할 것이다. 누가 나에게 제사를 지내줄까? 30대 젊은 후궁의 불안은 더욱 컸습니다. 왕께서 승하신 지 불과 2년 만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직 30대인데 앞으로 30년, 40년을 이곳에서 보내야 합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왕의 승은을 입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품께도 낳습니다. 종사품 수건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누가 나를 존중해 줄까요? 나이든 정일품 빈들은 나를 무시합니다. 왕자를 낳은 후궁들은 우쭐대며 자식 자랑을 합니다. 나는 그저 듣고만 있어야 합니다. 궁박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젊은 여자들은 시집을 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겠지요. 나는 왕의 여자였다는 이유로 평생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궁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는 왕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입니다. 자수궁 안에서 후궁들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여러 선왕의 후궁들이 함께 모여 살았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태종의 후궁들도 있었고 세종의 후궁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문종의 후궁들, 세조의 후궁들도 들어왔습니다. 품계가 높은 후궁은 대우를 받았지만 품계가 낮은 후궁은 무시당했습니다. 나는 정일품 빈이다. 너는 종사품 수건이다. 나에게 존댓말을 써라. 나이든 후궁들은 젊은 후궁들을 질투했습니다. 저 젊은 것이 무엇을 안다고? 왕을 몇 년이나 섬겼다고 후궁 행세를 하나? 젊은 후궁들은 나이든 후궁들을 불편해했습니다. 늙은이들은 옛날 이야기만 한다. 지긋지긋하다. 자식이 있는 후궁은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내 아들은 대군이다. 사가도 크고 녹봉도 많이 받는다. 자식이 없는 후궁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가끔 아들이나 딸이 찾아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아들들이 선물을 보냈고 손주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들은 지루하고 외로웠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약자들은 서로를 적으로 만듭니다. 후궁들은 모두 왕권이라는 권력 구조의 피해자였지만 그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보고 차별하고 배척했습니다. 품계, 나이, 자식의 유무 같은 작은 차이들이 연대를 가로막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비정규직들이 서로 경쟁하고 중소기업 직원들이 서로를 깎아내리고 약자들이 더 약한 약자를 차별하는 현실이 반복됩니다. 진짜 문제는 불평등한 구조인데 그 구조 속의 사람들은 서로를 문제 삼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후궁들이 어떻게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고 그것이 궁가 폐지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수궁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후궁들이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왕이 승하한 후 왕과의 연을 끊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후궁들이 늘어났습니다. 자수궁 안에는 큰 불당이 설치되었습니다. 후궁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공을 드렸습니다. 선왕의 명복을 빌고
자신들의 내세를 기원했습니다.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종실록 25년 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수궁에서 큰 불사가 거행되었다. 1494년 성종 25년 자수궁에서 대규모 불사가 열렸습니다. 승려들이 초청되었고 불경이 낭송되었으며 법회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이 조정에 알려지자 대신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불교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이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더구나 국가 재정을 낭비하면서까지 불사를 크게 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절망적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종교나 신앙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후궁들에게 불교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왕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군가에 남은 후궁들은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나는 왕비가 아니니 종묘에 들어갈 수 없다. 내 무덤은 어디에 쓸까? 누가 내게 제사를 지내줄까? 불교는 이런 후궁들에게 내세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 의지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 제도와 충돌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504년 연산군 10년 연산군은 명을 내렸습니다. 후궁들이 비구니가 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에서 불교에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후궁들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연산군의 금령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산군 자신이 1506년 중종 반정으로 폐위되었고 중종 때 이후 자수궁에서는 다시 자주 불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신들은 계속해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불교는 이단이며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후궁들이 군가에서 불사를 크게 행하는 것은 유교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자수궁과 인수궁을 폐지하고 후궁들을 각자 자식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유교 신하들의 반발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성리학이 조선 사회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불교에 대한 배척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중종 때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들은 특히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선조 때는 이황 같은 대학자들도 상소를 통해 군가의 불사를 비판했습니다. 선왕의 후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이들을 평생 부양하는 것은 재정 낭비입니다. 더구나 이들이 불사를 행하면서 승려들을 궁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풍기문란입니다. 이들을 자식들에게 보내고 군가를 폐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후궁들에게는 불교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한 후궁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왕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자식들은 저마다 바쁘다. 군가에 남은 우리는 외롭고 쓸쓸하다.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나는 어디에 묻힐까? 왕비가 아니니 종묘에 들어갈 수 없고 왕과 함께 묻힐 수도 없다. 내 무덤은 초라할 것이고 제사를 지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부처님께 의지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자수궁은 점점 더 사찰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고 향 냄새가 궁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후궁들은 연부를 외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부 후궁은 완전히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여자였다가 부처의 여자가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때 변질됩니다. 군가는 원래 선왕의 후궁들에게 안정적인 거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후궁들의 실제 삶은 고독과 절망으로 가득했고 그들은 불교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제도의 원래 취지와 실제 운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복지제도나 지원제도가 비슷한 문제를 겪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지원을 제공하지만 실제로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들의 실제 필요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군가가 어떻게 무너져갔고 결국 폐지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7년간의 전쟁으로 조선은 황폐화되었습니다. 궁궐이 불타고 백성들이 죽고 국가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또다시 조선을 덮쳤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 피신했고 결국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했습니다.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자수궁과 인수궁은 크게 훼손되었고 군가를 유지할 재정도 부족해졌습니다. 더구나 성리학이 더욱 심화되면서 후궁의 수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의 통계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 전기에는 왕 한 명당 평균 18명의 후궁이 있었으나 후기에는 평균 3명으로 줄었다. 조선 전기에는 왕 한 명당 평균 18명의 후궁이 있었지만 후기에는 평균 3명으로 줄었습니다. 간택 후궁의 수는 더욱 급격히 줄었습니다. 전기에는 간택 후궁과 승은 후궁의 수가 비슷했지만 광해군 이후에는 간택 후궁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자수궁과 인수궁에 사는 후궁의 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650년대에는 자수궁에 거주하는 후궁이 10명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659년 효종이 승하했습니다. 1660년 효종의 후궁 몇 명이 자수궁으로 옮겨갔지만 이들 대부분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1661년 현종 2년 음력 12월 현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종실록 2년 12월 조의 기록입니다. 군가를 혁파하라. 현종의 명은 단호했습니다. 조선 전기 세종 때부터 200년 넘게 유지되던 선왕 후궁들의 전용 거처 군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종이 군가를 폐지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거주 후궁의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후궁의 수가 줄어들면서 자수궁과 인수궁에 사는 후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둘째, 재정 절감이 필요했습니다. 양난으로 국가 재정이 궁핍한 상황에서 거의 비어있는 군가를 유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셋째, 유교 이념 강화였습니다. 성리학이 심화되면서 불사 기능이 강한 군가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제도는 그것을 유지할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군가 제도는 세종의 효심에서 시작되었지만 200년 후에는 재정 부담과 이념적 갈등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제도도 시대가 변하면 지속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항상 점검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1661년 겨울 자수궁 정문 앞 궁녀들이 후궁들의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60세 노후궁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쌌습니다. 40년을 이곳에서 살았던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6명의 아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장남인 계양군의 사가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는 후궁들은 달랐습니다. 30대의 젊은 후궁, 효종의 후궁이었던 그녀는 왕자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궁 밖에 마련된 초라한 사저로 가야 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지원만 받은 채 쓸쓸히 여생을 보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현종의 명령이 떨어진 후 후궁들은 각자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왕자를 낳은 후궁은 아들의 사가로 갔습니다. 아들이 대군이나 군이라면 사가에 넉넉한 공간이 있었고 어머니인 후궁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공주를 낳은 후궁은 딸의 사가로 갔습니다. 공주는 궁주나 옹주로 봉해져 부마와 함께 살았고 친정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후궁은 궁밖 사저로 가야 했습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했습니다. 작은 집 한 채와 궁녀 한두 명, 생활비 약간이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쓸쓸히 여생을 보내야 했고 대부분 역사에서 잊혀졌습니다. 숙종 이후에는 군가 대신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숙종은 자신의 후궁들을 위해 궁 밖에 개인 사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후궁방에 거처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예산을 절감하고 관리를 최소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영빈 김씨는 숙종의 후궁으로 1698년 숙종 24년 영빈에 책봉되었습니다. 1720년 숙종 46년 숙종이 승하하자 그녀는 궁밖 사저로 나갔습니다. 이후 그녀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전쟁과 재난은 약자들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타격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조선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었지만 가장 먼저 버려진 것은 후궁들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경제 위기나 사회적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이고 가장 먼저 복지가 삭감되는 대상은 취약계층입니다. 역사는 이 패턴이 반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낳은 후궁들이 어떻게 특별한 운명을 맞이했고 칠궁에 모셔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166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역사에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이름조차 남지 않은 승은 궁녀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승은을 입어도 하룻밤 풋사랑으로 끝나거나 자녀를 낳지 못한 궁녀는 후궁 반열에도 오르지 못하고 궁녀 지위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왕의 손길이 닿아도 종사품 수건에 봉해져야 정식 후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단 7명의 후궁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된 아들들이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영조실록 29년 조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왕이 생모의 사당을 궁으로 승격시키고 무덤을 원으로 올렸다. 1753년 영조 29년 영조는 획기적인 궁원제를 도입했습니다. 궁원제는 왕의 생부와 생모의 사당을 궁으로 무덤을 원으로 올리고 이들에 대한 제사도
왕이나 관리가 지내는 국가 제사로 만드는 제도였습니다.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 씨의 사당을 육상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무덤은 소령원으로 올렸습니다. 생모를 왕비로 추존할 수는 없었지만 아들이자 왕의 자격으로 떳떳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지위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숙빈 최 씨는 무술이, 즉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궁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으로 빨래와 청소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이 왕이 되면서 그녀는 국가 제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분제 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왕권이라는 절대 권력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조는 1694년생으로 1724년 경종의 뒤를 이어 31세에 즉위했습니다. 1724년부터 1776년까지 52년간 재위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는 1670년생으로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1694년 숙종 20년 연인군을 낳았고 1701년 숙종 27년 정일품 숙빈에 책봉되었습니다. 1718년 숙종 44년 4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1725년 영조 원년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주를 모신 사당 숙빈묘를 건립했습니다. 1744년 영조 20년에는 육상묘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753년 영조 29년 영조는 궁원제를 도입하며 어머니의 사당을 육상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무덤은 소령원으로 올렸습니다. 영조는 재위 기간 중 육상궁을 200여 차례 넘게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육상궁 안쪽 가운데에는 냉천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영조가 제사에 앞서 머물던 곳입니다. 건물 뒤편에서 솟아나는 냉천의 찬물로 영조는 갈증을 적시고 몸을 정결히 했습니다. 영조 이후 다른 왕들도 생모를 위한 궁을 세웠습니다. 1755년 영조 31년 영조는 인조의 할아버지이자 추존왕 원종의 생모인 인빈 김씨의 사당도 승격시켰습니다. 적영궁으로 격상하고 무덤은 숭강원으로 올렸습니다. 인빈 김씨는 1555년생으로 선조의 후궁이었습니다. 1580년 선조 13년 정원군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원종으로 추존되고 원종의 아들이 인조로 즉위했습니다. 인빈 김씨는 1613년 광해군 5년 5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722년 경종 2년 경종은 어머니 희빈 장씨의 사당 대빈궁을 건립했습니다. 희빈 장씨는 1659년생으로 1701년 숙종 27년 사사되었습니다. 경종은 1688년생으로 1720년 숙종의 뒤를 이어 33세에 즉위했습니다. 1720년부터 1724년까지 4년간 재위했습니다. 경종은 즉위 후 어머니를 옥산부 대빈으로 추존하고 사당을 건립했습니다. 정조는 영조의 후궁이자 추존왕 진종 효장세자의 생모인 정빈 이씨의 사당을 연호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무덤은 수길원으로 올렸습니다. 정빈 이씨는 1694년생으로 영조의 후궁이었습니다. 1719년 효장세자를 낳았지만 세자는 1728년 경종 4년 10세에 요절했습니다. 정빈 이씨는
1721년 경종 1년 2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또한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의 사당도 선의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영빈 이씨는 1696년생으로 1735년 영조 11년 사도세자를 낳았습니다. 사도세자는 1762년 영조 38년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영빈 이씨는 1764년 영조 40년 6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조는 정조의 후궁이자 자신의 생모인 수빈 박씨의 사당을 경우궁으로 건립했습니다. 수빈 박씨는 1770년생으로 1809년 순조 9년 39세에 순조를 낳았습니다. 1821년 순조 21년 순조가 즉위 후 자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자궁은 왕비에 준하는 지위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지만 종묘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822년 순조 22년 5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08년 융희 2년 한양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적영궁, 대빈궁, 연호궁, 선의궁, 경우궁이 육상궁 경내로 옮겨졌습니다. 6개 사당이 모이면서 육궁이라 불렸습니다. 1929년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생모인 순원황귀비 엄씨의 덕안궁이 추가되면서 7궁이 되었습니다. 순원황귀비 엄씨는 1854년생으로 고종의 후궁이었습니다. 1897년 광무 1년 영친왕을 낳았습니다. 1911년 융희 5년 5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7궁에 모셔진 7 후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육상궁은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입니다. 둘째, 적영궁은 원종의 어머니 인빈 김씨입니다. 셋째, 대빈궁은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입니다. 넷째, 연호궁은 진종의 어머니 정빈 이씨입니다. 다섯째, 선의궁은 장조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입니다. 여섯째, 경우궁은 순조의 어머니 수빈 박씨입니다. 일곱째, 덕안궁은 영친왕의 어머니 순원황귀비 엄씨입니다. 왕을 낳았지만 왕비가 되지 못한 채 종묘가 아닌 별도 사당에 모셔진 7 후궁의 이야기입니다. 7궁은 현재까지 제사가 지내지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봉행하다가 2024년부터 3월로 변경해 봉행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여인들을 기억하는 공간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조선 500년 동안 166명의 후궁이 있었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것은 단 7명뿐입니다. 나머지 159명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기록되는 역사는 권력의 역사입니다. 왕을 낳은 후궁들만이 기억되고 그렇지 못한 후궁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도 분명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는 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누군가는 궁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책이 되고 영화가 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은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삶도 똑같이 소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7가지 장면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면들이 하나로 모여 우리에게 전하는 큰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장면을 통해 조선시대 후궁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왕이 죽으면 후궁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군가 제도가 어떻게 탄생하고 운영되었는지,
후궁이 되는 길과 신분 차별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자수궁 안에서 후궁들이 어떤 위계와 갈등을 겪었는지, 절망 속에서 불교에 귀의하며 위안을 찾았던 모습, 두 차례 전쟁 이후 200년 제도가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단 7명만이 기억되고 나머지는 잊혀진 현실까지. 이 7장면은 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축은 바로 권력에 종속된 삶의 취약성이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과 당시 기록들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후궁의 영광은 왕이 살아있을 때뿐이었다. 왕이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졌다. 자식이 있어도 함께 살 수 없었고 자식이 없으면 더욱 비참했다. 후궁들의 삶은 전적으로 왕이라는 권력자에게 의존했습니다. 그 권력자가 사라지면 그들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세종의 효심에서 시작된 군가 제도는 좋은 의도였지만 결국 후궁들을 감금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200년 동안 유지되던 제도는 전쟁과 재정 문제, 이념적 갈등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후궁들은 각자 흩어져야 했고 자식이 없는 이들은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166명의 후궁이 있었지만 역사는 단 7명만을 기억했습니다. 나머지 159명은 이름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권력에 의존하는 삶은 얼마나 취약한가? 타인의 성공에만 기대어 살아가는 삶은 지속 가능한가? 제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형식인가 실질인가? 약자들은 왜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가?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삶들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지 않은가? 이 질문들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특정 상사에게만 의존하는 사람들,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 형식적인 복지제도 속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처지의 약자들끼리 경쟁하고 차별하는 현실, 그리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조용히 살아가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권력에 의존하는 삶은 취약하며 진짜 힘은 자기 자신의 역량과 연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제도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어야 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약자들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보아야 하며 기록되지 않은 삶들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거울입니다. 조선시대 후궁들의 비극은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 구조와 신분 차별, 약자의 삶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 증언을 듣고 지금 우리의 선택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조선시대 왕의 죽음 이후 후궁들이 겪은 비참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 핵심 장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왕이 죽으면 후궁들의 지위는 정지되고 모든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 세종의 효심에서 시작된 군가 제도가 200년을 이어졌지만 결국 감금이나 다름없었다는 것, 간택 후궁과 승은 후궁 사이에 하늘과 땅 같은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 자수궁 안에서도 품계와 자식의 유무에 따라 잔인한 위계가 작동했다는 것, 절망 속에서 후궁들이 불교에 귀의하며 군가가 사찰로 변질되었다는 것,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재정 문제로 200년 제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조선 500년 166명의 후궁 중 단 7명만이 칠궁에 모셔져 기억되고 나머지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이 장면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권력에 의존하는 삶은 권력이 사라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타인의 성공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연대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도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약자들은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로 보아야 하며 기록되지 않은 삶들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해석이 이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루고 싶은 시대나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향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